세계 안보의 절대 고위층인 미국 워싱턴 펜타곤의 사성 장성들이 다급하게 태평양을 건너와 국방부 장관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수백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현금 보다리를 눈앞에 풀며 미 본토 방위와 우크라이나 전선을 지탱할 155mm 포탄 비축량이 데드라인을 뚫고 붕괴했으니 제발 한국 스마트 팩토리에 포탄을 부르는 값에 당장 매입하게 해달라며 무릎 꿇고 부탁하는 전대미문의 역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력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과 권위 있는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글로벌 안보 질서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타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전 세계 자유진영의 155mm 포탄 재고가 바닥을 뚫고 추락했다는 뼈아픈 진단입니다. 서방이 수백억 달러를 투입해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턴 공장 등을 24시간 풀가동해도 붕괴된 인프라 탓에 단약 소모를 따라잡지 못해 텅 빈 미군의 무기고를 채울 구원자는 한국이라고 단언했는데요. 다수의 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쟁 발발 전 한 발당 약 2,000달러, 하나로 약 270만 원이던 155mm 표준 곡폭탄 가격은 현재 $10,000이며 한화로 1,350만 원을 돌파하였고 5배 이상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쇠 덩어리가 순금 취급을 받는 잔혹한 소모전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정밀 유도 무기에만 집착해 재래식 주조 공장을 폐쇄한 서방은 숙련봉이 없어 포탄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반면 국내 보도에 따르면 서방 거대 방산업체가 1년 내내 하청을 지고 간신히 찍어내는 물량을 한국의 풍산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단 한 달 만에 가볍게 뽑아냅니다. 43kg짜리 특수강이 섭씨 1500도 고주파 가열로 거쳐 1000급 단자 프레스에 들어가면 거대한 로봇들이 순식간에 포탄 뼈대로 뽑아냅니다. 100% 무인화된 진공 챔버에서 고성능 둔감 화약을 주입하고 AI 기반 3D 엑스레이 비전 센서가 내부 밀도를 전수 검사해 강해 폭발의 원인인 불량을 제로로 만듭니다. 한국의 이 라인을 극비리에 시찰했던 펜타곤 고위 장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첨단 자주포도 포탄이 없으면 전장의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독일 명품 푸마 자주포와 한국 K9 자주포에 엇갈린 실전 운명이 이 잔혹한 군사학 정리를 증명합니다. 한 문당 무려 1,800만 유로, 한화로 261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무기 푸마 2000은 복잡한 자동 전장치의 장구한 가동에도 155mm 포탄 공급망 붕괴로 인해 사격을 멈추고 러시아 드론의 표적지로 전락했습니다. 이와 완벽하게 대조적으로 한 문당 약 400만 달러, 한화로 약 54억 원으로 독일 자주포의 4분의 1 가격인 한국의 K9은 완전히 다른 압도적인 승리의 스토리를 씁니다. K9의 진정한 무서움은 K10 탄약 운반 장갑차라는 전무후무한 백업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무한 사격 생태계에 있습니다. K10 장갑차가 적의 빗발치는 포허를 뚫고 K9 후방에 은밀히 도킹해 승무원 노출 없이 거대한 로봇팔로 분당 12발의 속도로 포탄을 전자동으로 찔러놨습니다. 유럽 콧대 높은 방산업체들이 카탈로그 스펙에 취해 있을 때 대한민국은 무기 자체뿐만 아니라 보급 수단과 막강한 탄약 양산 인프라까지 통째로 이식하는 거시적인 전략을 택했습니다. 부품 국산화율 98%에 달하는 이 경이로운 한국만의 생태계는 전쟁이 장인의 예술품이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에서 쏟아지는 소모품의 물량으로 결정된다는 진리를 전 세계에게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외화를 쓸어담는 화려한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100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뼈아픈 아킬레스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작 43kg의 포탄을 40km 밖으로 날려보내는 장약의 심장구 면화약은 끔찍한 해외 의존도입니다. 한국은 이 핵심 화약의 주원료인 고순도 코튼 상당량을 향후 패권 경쟁국이자 지정학적 적대 관계인 중국의 공급망에 위태롭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군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약 중국이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통제할 경우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들도 수개월 내 화약 배합료를 구하지 못해 가동을 멈춰야 하는
연쇄 붕괴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포탄 껍데기는 100% 국산화했지만 심장은 목줄이 타국에 쥐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특수획이 되어 재래식 탄약 라인만 증설하면 훗날 악성 재고가 국가 세금을 갉아먹는 채찍 효과에 빠지게 됩니다. 위기에 강한 한국 방산계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목코튼을 대체할 국내 목재 펄프 기반 니트로셀룰로스 독자 추출 공정 상용화에 사활을 걸며 자원 무기화의 사슬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단순 고폭탄 양산을 넘어 사거리를 80km 이상으로 찢어버리는 차세대 램제트 초음속 포탄 개발에 천문학적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는 발당 1억 원이 넘는 미국의 정밀도탄 엑스칼리버를 압도적인 가성비로 멸망시키고 현재 양적 우위를 질적 초격차로 덮어버리는 고도의 국가 안보 대전략입니다. 결국 탄약 생산력은 현대전의 최후 생명줄이며 2026년 현재 그 밸브를 대한민국이 쥐고 전 세계 강대국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했다면 지금은 미군에게 거대한 병창 기지 역할을 대한민국이 전담하는 기적 같은 역전극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호주처럼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한 국가는 유사시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 년간 한국산 포탄과 부품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낙인 효과에 스스로 걸어들어왔습니다. 이는 거대 IT 기업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처럼 전 세계 국방비를 빨아들이는 방위 산업계를 우리 손으로 구축한 위대한 성과입니다. 우리는 이 막강한 협상력을 지렛대 삼아 단순 하청업체에 머물지 말고 미국을 상대로 6세대 스텔스 기술 이전 같은 더 높은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쟁취하는 슈퍼 레버리지를 지독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미군 장성에게 피눈물로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는 펜타곤 손해부들이 고개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묵묵히 샘물을 끓여온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독한 생존 본능의 결정체입니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재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우리나라도 에너지 안보를 위해 캐나다에서 원유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원유를 주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명구 관세청장은 캐나다 엘버타 주정부와 연간 5천만 배럴까지 무관세로 원유를 들어오게 되었다며 캐나다 석유가 수월하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돼 국제원유 수급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큰 힘을 얻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한국에게 기름을 팔려고 애쓰는 아주 절박한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함인데 그동안 캐나다 원유 수출의 96% 이상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구매자가 미국분이다 보니 미국은 캐나다 원유를 항상 제값보다 훨씬 싸게 사갔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우리 기름을 사줄 다른 손님이 절실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위협과 불확실성 역시 크게 작용하는데요.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에너지 관세 부과 등에 따라 캐나다 경제가 휘청이는 구조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한국이라는 확실한 대안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큰데요. 게다가 TMX 송유관이라는 고속도로의 완성으로 인해 캐나다에서는 황금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약 340억 캐나다 달러를 들여 TMX 송유관을 완공했습니다. 이 덕분에 내륙의 기름을 태평양 연안까지 대량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배에 실어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비로소 경제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캐나다 원유를 수입하고 싶어도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길이 없었는데요. 캐나다 오일샌드는 내륙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를 수출하려면 미국 남부 멕시코만까지 파이프라인으로 내려보낸 뒤 배에 실어야 했는데 운송비가 너무 비싸 배보다 배꼽이 더 컸습니다. 결국 캐나다산 원유를 판매하기 위해 내륙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확장했습니다. 운송 거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중동 원유와 경쟁할 수 있는 물류 경쟁력이 생겼는데요. 캐나다 원유의 핵심은 WCS라 불리는 중질유입니다. 일반적인 액체 상태의 원유와 달리 끈적끈적한 타르 상태의 비투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황 함량이 높고 밀도가 커서 무거운 기름으로 분류되는데요.
정제하기 까다롭다는 단점 때문에 중동의 경질유보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정유시설을 보유하고 있기에 찌꺼기 기름을 한 번 더 끌려 비싼 휘발유나 경유로 만드는 기술력이 좋아 남들이 꺼리는 싼 캐나다 원유를 사다가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원유의 70에서 8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중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늘 존재하는데요. 캐나다는 세계 4위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공급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이 중동이나 미국 기름 대신 캐나다 기름을 선택하는 데는 명확한 이득이 있습니다. 캐나다산 중질유는 중동산보다 배럴당 몇 달러 더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하루 수십만 배럴을 쓰는 정유사 입장에서 배럴당 1달러만 아껴도 엄청난 이익입니다. 한국의 정유 공장들은 무겁고 끈적한 중질유를 정제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시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산 셰일 오일은 너무 가벼워서 한국 설비에는 오히려 캐나다산 기름이 더 잘 맞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 경제는 멈출 수 있는 위기가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며 더욱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을 상대로 간을 보고 있다가 갑작스레 뒤통수를 맞게 생겼습니다. 캐나다고 노리고 있던 잠수함을 중동의 부국이 오일머니로 낚아채려고 합니다. 캐나다 장관이 한국의 자동차 공장은 물론 20만 명 고용 창출, AI 기술 대거 이전, 거기에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대항한 캐나다와의 군사 공조도 요구했기에 한국에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동에서 새로운 큰손이 등장했는데 바로 사우디입니다. 사우디는 동쪽으로 페르시아만, 서쪽으로 홍해를 끼고 있습니다. 두 개의 바다를 가진 나라인데 지금까지 잠수함이 단 한 척도 없었는데요. 현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도 잠수함이 있는데 사우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미국이 전 세계 군사 라인에서 서서히 발을 빼는 기류가 뚜렷해지면서 사우디 역시 스스로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도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 통항이 흔들리고 있고 이 홍해는 사우디의 서쪽 뱃길이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쪽 정세도 갈수록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오일머니를 들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군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사우디 및 중동 지역은 원유와 각종 물동량이 오가는 핵심 해상교역의 요충지에 있어 각 국가별 안보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가 한국에 대해 매우 진심이며 캐나다와 큰 비교가 된다는 건데요. 이번 2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 WDS26에 한국 방산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여기서 잠수함 건조 관련 국내 11개 기업들과 사우디 및 중동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KT와 코오롱 스페이스 등 잠수함 건조 관련 핵심 기업들이 전부 참여한 겁니다. 사우디 현지화 요건에 맞춰 공급망 전체를 패키지로 들고 나온 건데요. 하나오션은 전시 이전부터 사우디 현지 업체들과 기술 협력 가능 분야를 검토했고 생산 시설과 R&D 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하나오션 중동법인 CEO는 중동 사업은 현재 제안 요청서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2년 안에 수주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세우는 모델은 지금 시운전 중인 장영실함인데 장영실함은 장보고스비 배치2 선도함으로 해군의 첫 3,600톤급 잠수함입니다. 기존 도산 안창호함보다 전투체계와 소나체계의 성능이 강화됐고 리튬 전지를 탑재해 약 3주간 잠항이 가능합니다. 2027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 최신 모델인데요. 한화오션은 지난 10월 장영실함 진수식에서 기념 영상을 상영했는데 여기에 사우디, 모로코, 이집트가 수출 대상국으로 명시됐습니다. 아랍방산 전문지들이 이걸 보도하면서 중동 현지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와맘드 알리 사우디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5월 부산 마덱스에서 한화오션 부스를 직접 방문해보고 장보고3 배치2 모형을 살펴보고 수출 가능성을 직접 질의했습니다.
사우디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부스에 와서 모형을 들여다보고 질문을 했다는 게 그냥 일반적인 방문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HD 현대중공업은 HDF-6000이라는 수출형 호위함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단순한 호위함이 아닙니다. KDDX 한국형 차기 구축함의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모델인데 6,000톤급 호위함이면서도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기반으로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LSM-3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해상형까지 통합하겠다는 제안을 넣었습니다. 사우디는 예멘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시켜준 것인데요. 6,000톤급 함정이 탄도탄을 탐지하고 직접 요격까지 수행한다는 건 이탈리아나 독일 경쟁 모델들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는 사우디 해군에 바다 위 중고도 방어망이라는 전례 없는 전략 자산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HD 현대중공업 주원호 사장은 이지스급 전투체계 통합 역량은 국내에서 우리만이 가진 독보적 기술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우디 호위함 사업은 올해 안에 계약업체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지금 경쟁 구도는 독일, 이탈리아, 한국 3파전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약 3,900톤급 메코 A-200인데 체급에서는 HDF-6000에 밀리지만 전통적인 해군 강국이라는 신뢰도를 앞세웁니다. 이탈리아는 약 7,000톤급 FREM-M급을 기반으로 검증된 대형 전투함 성능을 강조합니다. 한국 HDF-6000은 이탈리아와 체급이 비슷하면서도 통합 마스터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등 기술적으로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지화 전략이 더해지는데요. 사우디는 비전 2030 정책에 따라 현지 생산 비율 60% 이상을 요구하는 산업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의 IMI 조선소를 통한 현지 건조 전략을 핵심 카드로 내세웠고 국내 12개 방산 기업과 공동 MOU를 체결해 사우디의 독자적인 방산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함정 판매를 넘어 설계, 건조, 사업관리, 그리고 유지, 보수, 정비 MRO를 아우르는 통합 패키지 솔루션입니다. 물론 유럽 업체들도 현지화를 약속은 합니다.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유럽 업체들과 오랫동안 거래해왔고 그 약속이 실제로 지켜진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프랑스 STX 조선소에서 현지 건조를 성공적으로 해놓은 실적이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최대 12척,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기술 이전 요구, 현지 생산 요구까지는 그나마 협의해 볼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캐나다 전문가들 스스로도 현지 건조는 비효율적이라고 인정한 상황이고 정작 캐나다 내부엔 조선 전문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위가 확 올라갑니다. 잠수함 수주 조건으로 러시아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이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냐는 내용이 거론됐다는 겁니다. 이건 잠수함 계약이 아니라 군사 동맹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폴란드와 노르웨이도 한국과 방산 계약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중립적 포지션을 뻔히 알면서 이런 조건을 내건 건 사실상 계약을 거절하게 만드는 수이거나 독일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로 한국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캐나다 내부에는 아직도 독일을 선택하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나토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분위기가 강해졌고 이 흐름에서 독일 차세대 잠수함 211CD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군사력, 수출 구조 및 K문화 파급력이 기존 강대국들을 압도한다며 평가 기준을 다시 보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강대국이며 앞으로 더 높은 순위를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결과를 해석하면서 한국이 가진 독특한 성장 구조를 가장 먼저 주목했습니다. 인구 5,160만 명이라는 수치가 국력이 불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분석에서 한국은 오히려 소국 모델의 최적화 사례로 분류되었습니다. US 뉴스가 공개한 평가 기준을 외신들이 다시 해석하면서 나타난 흐름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국의 국력이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인데요. 군사력 분야를 다루는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가 5위였다는 사실을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토 크기 대비 군사밀도 현역 50만 명과 동원 350만 명의 즉시 동원 구조, 그리고 국산 무기 체계의 실제 전력화 속도를 보며 강대국들과 거의 같은 레벨에서 움직이는 군사적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신들은 한국이 독일과 일본보다 뒤처질 것이라는 기존 인식을 버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다시 평가하면서 한국의 순위가 급상승하게 된 구조를 재분석했습니다. 비교 국가인 프랑스와 일본은 핵심 무기 개발 속도와 국방 산업 구조의 자립률이 한국보다 낮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습니다. 한국 국력 상승의 이면에는 외신들이 다루지 않은 국내 개발 현장의 고유한 역학이 자리합니다. 군사와 산업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의 구조적 강점이 숫자로 드러나는 지점을 분석했는데, 특히 방위산업에서 나타난 실전형 성능 데이터와 자립 비율이 국력 상승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는 양산가 기준 약 95억 원 수준에서 제작되지만 동일 중량급 서방 전차들은 150억 원에 달해 가격 대비 성능 효율이 약 1.6배 이상 높게 평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산 화율이 80% 이상으로 유지되어 생산 속도가 독일 레오파르트2의 연간 50대 수준과 비교해 한국은 연간 100대 이상까지 확대 가능한 구조를 갖췄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유럽이 전시 조달 체제로 전환해도 따라오기 어려운 속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제 영향력 항목에서 프랑스의 GDP 3조 2,800억 달러, 일본의 4조 3,900억 달러로 한국보다 월등히 크지만 한국이 이 두 나라를 제친 이유를 해외 분석 기관들은 기술 집약도, 수출 구조의 집중도, 글로벌 공급망 장악력에서 찾았습니다. 단순한 생산력이 아니라 세계가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실제 의존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K9 자주포 역시 해외 언론은 수출만 주목했지만 국내 개발 비화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9은 총 155mm 포신의 내구성을 기존 서방 제품보다 20% 이상 강화했고, 고온 고습 환경에서도 발사한 정도를 유지하는 실전 데이터가 5,000발 이상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유럽이 보유한 PZH-2000의 실전 가동률 평균 50% 이하와 비교할 때 장기 전투 유지력이 2배 가까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능차가 한국 방산 신뢰도를 높이며 국력 평가에도 반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에서도 외신들이 공개하지 않은 현장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HBM4 개발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TSV 공정 불량률을 0.1% 아래로 낮추기 위해 장비 국산화를 반드시 필요로 했습니다. 실제 2024년 장비 국산화율은 35% 수준이었지만 2025년에는 45% 이상으로 상승했고, 패키징 장비 중 일부 라인은 국산화율 60%를 넘겼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반도체 공급망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자체 기술로 생산을 안정화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되는 근거가 됐습니다. 기술 자립에 가까워질수록 외교 영향력도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력 평가에 영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국이 확보한 경제 네트워크의 실제 거래 규모가 외신에서 다뤄진 수치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매출이 1조 달러를 넘는 구조는 미국과 중국 외에는 흔치 않은 사례인데, 이는 한국이 세계 4위 수출국이라는 위치를 넘어 대투자 흐름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5년 기준 한국의 해외 생산 투자액은 약 650억 달러로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해 글로벌 공급망을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이 압축적 성장 구조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국력에 직접 반영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생산성 모델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형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인구가 적지만 GDP 세계 12위, 수출 4위, 특허 출원 세계 5위를 달성한 이 결과가 국가 구조적 효율성의 완성판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클러스터 연계 구조로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의 집중도로 키웠다는 분석도 해외 전문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연구 인력 100만 명,
대학 진학률 OECD 1위라는 교육 기반은 수치 하나하나가 국력평가에서 강력한 신뢰도로 연결됐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국력 상승을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온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 이유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국토 크기와 인구수가 국제 강대국 기준에서 작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 체계가 등장하기 전까지 한국의 국력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어 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US 뉴스 국력 평가처럼 기술, 군사, 문화, 외교, 경제 구조가 모두 포함되는 방식에서는 한국이 가진 복합 성장이 정면으로 드러나면서 순위가 자연스럽게 상승했다는 결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한국의 특징은 속도였는데요. 변화 속도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는 국가, 특히 군사력 강화 속도와 기술 산업 성장 속도는 외신들의 분석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군사력만 보더라도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동유럽과 중동에서 실전 배치되며 영향력을 확대했고 KF-21의 개발 속도와 성능에서 세계가 예상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했을 때 외신들은 한국의 국력을 기존 강대국들과 비교할 때 더 이상 단순한 중견국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는데요. 한국이 세계 국력 6위에 오른 배경에는 중요한 변화가 자리합니다. 바로 한국이 앞으로 국력 순위 유지가 아니라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이 이미 마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핵심은 한국의 성장 구조가 아직도 확장 중이라는 사실인데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약 2.8% 수준이지만 핵심 무기 개발 예산 비중이 35% 이상을 차지해 기술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주요 강대국 빠릅니다. 미국과 영국조차 핵심 전력 현대화 비중이 20%대에 그치고 있어 한국의 전력 증강 속도가 상대적으로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한국의 R&D 투자 비율이 4.8% 수준으로 세계 최고권에 머무르고 있고 인공지능 양자우주 산업의 투자 비중이 2025년 기준 전체 국가 R&D에서 18%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프랑스와 일본이 각각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확장 속도가 거의 2배 이상 빠른 것입니다. 국력평가에서 기술 혁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한국이 장기적으로 강대국 상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